약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별난 궁시렁? 제목이 맞나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약사별구 제 29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날씨가 무척 더워진 것 같습니다. 금방 7월 중순만 하더라도 작년과 비교해서 기온이 높지 않고 뭐 비도 별로 안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벌써 이제 7월 말이 됐죠. 7월 하순으로 아니 벌써 8월 1일인가요? 지금 녹음 시간으로 8월 1일인데 녹음 시간을 줬을 때 벌써 이제 폭염이 좀 다가오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반도님부터. 네, 저는 작년에 너무 더워서 집에 각 방마다 에어컨을 다 달고 작년에 제습기를 샀는데요. 아주 탁월한 선택을 했다는 걸 올해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하기까지 해요? 탁월한 선택과 뼈저리게 느끼는 거는 어감이 좀 이상해요. 그래요? 반대되는 어감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굉장한 선택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저 우리 기운 센 쏙님께서는 네,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비 오는 날 분위기 좋잖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이래저래 사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왠지 이런 분위기가 마음껏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좀 더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올해 비가 별로 안 온 것 같아요. 많이 왔어요. 많이 왔죠. 아니 이번 주 지금 오고 있는 거고 다른 때는 안 온 것 같은데. 근데 평균적으로 좀 많이 왔다고 하는 것 같긴 하던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도 일단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여름 때면은 아열대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게 장마가 끝나더라도 매일매일 이상하게 스콜 비슷하게 소나기가 온 거를 저 경험을 좀 많이 했어요. 맞아.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중간중간 아마 소나기가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안 그런데 좀 적당하게 많지 않은 그런 양으로 좀 오면은 술집들이 장사가 엄청 잘 되는 날이 그런 날이래요. 이게 술을 부르는 날씨. 우중충하게? 네, 맞아요. 그런 날씨면은 술집이 장사가 되게 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도 요즘에 매우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야, 혹시 알고 있는데 네. 요즘 기운세 쏙님께서는 일본 맥주를 못 먹어서 어떡하시나요? 저는 대체품이 많이 독일 있나요? 맥주로? 예. 요즘에 맥주는 종류가 워낙 많아서요. 일본 맥주랑 비슷한 맥주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래서 맥주가 일본 거는 딱히 이렇게 저는 특이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걸 대체할 만한 맥주는 너무 많아요. 일본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네, 우리 스머프님께서는 저는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너무 습해서. 그런데 여름은 일반적으로 피부에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습해서. 촉촉하죠. 습하니까. 그러니까 건조한 거보다 낫죠. 미스트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는 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덥다가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지는. 근데 대신에 피부에 좀 건조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 날씨는 여름에는 상당히 습하기 때문에 이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피부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이게 미스트를 뿌린 효과가 나타나니까. 지금 화장품도 제일 안 팔리잖아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계절 여름은 이게 모든 게 양가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는데 어떤 게 더 나한테 더 크게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참고로 일본 맥주는 안 먹습니다. 원래부터 안 먹었습니다. 일본 맥주는 제 입맛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고 그렇죠. 요새 그 분위기 자체가 그렇고 또 원인 제공자가 사실 일본이 원인을 제공을 했고 그래서 그거는 분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일본 맥주는 잘 안 먹습니다. 원래부터. 네. 그렇군요. 우리 기도원님은 어떠세요? 저는 기도하러 가십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문득 1년 전 7월 달을 생각하는데 그 1년 전 7월 달이 무척 더웠거든요. 40도. 40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7월 40도? 7월 40도 왔다 갔다 했어요, 아, 작년에. 작년 여름 엄청 더웠어요. 40도 왔다 갔어요. 제주도 갔었죠. 제주도. 아니 제주도는 9월 달에 갔었고요. 9월 달. 예, 나 왜 계속 제주도 간 것만 생각하지 여름에? 그러니까 그때 더워가지고 부러우셨나 아마 봐요. 저쪽 그 김천이나 이쪽 그 내륙 지방은 39도 뭐까지 올라간 거 아마 기억하는데 맞아. 작년 한해가 무척 더웠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작년 대비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좀 이게 견딜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작년 또 이제 7월 달 지금은 8월 막 넘어가긴 하지만은 7월 달에도 우리가 그 당시에 또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던 이 발사르탄 문제가 이때 딱 터졌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때 발사르탄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모인 곳이 이제 사당역에 있는 단팥이라는 스튜디오에서 지금 녹음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여기 모여가지고 맞아. 7월 중순에 모여서 이제 녹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해를 바꾸면서 중국하고 일본이 그 연달아서 어떤 사건을 쳐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그 당시 중국은 그때는 중국이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지냈는지 좀 안부를 물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계속 보건의료 쪽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크게 좀 쟁점이 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 문제입니다. 이제 빅데이터 부분들이 한쪽에서는 좀 이게 뭐 사물 인터넷이니 뭐 그다음에 뭐 휴대폰하고 스마트폰에 연결돼서 우리 어떤 생활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어떤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런 명목하에 빅데이터 부분들을 중요시하다라고 이제 여기는 이제 또 그룹이 있는 것 같고 반대쪽으로 이제 우리 쪽이나 뭐 좀 진보 쪽의 입장에서는 이 빅데이터가 오히려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에서 오히려 취약을 하고 그 빅데이터로 얻은 내용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삶을 어떤 증진시키기보다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재벌 아니면 그걸 하고 있는 어떤 소유자 전문가들에게만 이득이 갈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너무 그 확장하거나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뭐 이런 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 좀 비판적으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좀 나아갈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뭐 안전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는 못 파고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그동안 내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우리 입장을 좀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먼저 그러면 빅데이터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빅데이터가 현재 어떤 식으로 지내고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훈생 속님께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흔히 빅데이터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면은 이 빅이라는 글자죠. 이 단어에 따라서 무척 크고 많다라는 게 첫 번째로 다가오는데 이 빅데이터의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볼륨, 버라이어티, 벨러시티, 즉 크기나 다양성, 속도 이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먼저 크기를 바라보면 빅데이터의 이런 물리적 크기의 단위는 페타바이트라고 해요. 이 페타바이트라는 거는 우리가 테라바이트 아시죠? 1테라바이트도 뭐 요즘에는 엄청 뭐 그러는데 1024 테라바이트가 1페타바이트라고 하거든요. 이 빅데이터의 그 단위 자체가 페타바이트로 되다 보니까 양으로는 정말 가늠하기가 안 되는 엄청난 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양만 많다고 빅데이터냐? 그거는 아니고 바로 다양한 정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해가지고 흔히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하죠. 이렇게 문자나 어떤 자료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존의 자료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보라면은 지금 빅데이터의 정보는 그러한 정형화된 자료 외에도 우리의 동영상부터 해서 뭐 로그인 기록부터 해가지고 사진 뭐 여러 가지 정말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어떤 어떻게 양도 보면 더 엄청나죠. 이러한 데이터들이 다 합쳐서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빅데이터의 그 구성 자체를 보면은 대략 한 80%가 이런 비정형 데이터라고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데이터 자체가 정리가 되지 않은 일종의 정리나 수집이나 가공이 편한 형태인 데이터베이스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정리, 가공하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뭐 전문가니 이런 새로운 직업군으로 요즘 떠오르고 있기도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면 이 속도라는 걸 속도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겠죠. 실시간이나 또는 일정 주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게 가능한 속도여야지 그게 이제 비로소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세 가지 특징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좀 잘못 알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이 빅데이터라는 게 그냥 정보의 나열, 그냥 정보 자체가 그냥 많이 있다고 해서만 빅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진정 이제 제일 이제 큰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를 수집해서 가공해서 어떤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과정 자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일정한 정보의 나열에서 새로운 의미가 창출되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무엇이 창조가 되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질문을 드린다면은 아까 이제 마지막 말씀에 새로운 게 이제 창조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라는 부분들이 아마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데이터베이스를 막 구축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계통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 뭐 그 다음에 뭐 통계를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그걸 위해서 뭐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가 취합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빅데이터 분들이 왜 이게 최근 들어와서 중요하게 된 내지는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그 이유가 뭔가요? 글쎄 그걸 단적으로 어떻게 뭐가 이유다라고 말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나 기존에 있던 그런 산업 기술 그런 분야로는 한계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니 뭐 기술의 발전은 지금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데이터 자체가 이제는 거의 석유의 역할을 하는 이 데이터를 자원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기술이 창출이 되고 거기서 새로운 이윤이 만들어지고 이런 쪽으로 지금 기업들이 초점을 맞춰져서 있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원인 아닐까요? 그게 가장 큰 추동력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요즘에 이게 보건의료 쪽으로 이제 지금 빅데이터를 좀 이제 돌려서 살펴보면 여기 요즘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유전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어떤 병이 걸릴 것인지 뭐 예측하고 그런 걸 관련된 이제 연구랑 투자를 많이 하나 봐요. 기업체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들의 이제 주머니를 자극을 해서 어떤 병에 걸리지 않게끔 예측을 해준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흘러가는 것 같고 이거 보니까 좀 찾아보니까 이제 이게 미국에서는 유전자 분석 검사 업체가 따로 있고 한 사람당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을 내면 자기 유전자를 분석을 해줘요. 소비자한테 돈을 주죠. 일정 정도의 소량을 주는데 근데 그 업체는 그거를 분석한 걸 가지고 이제 기업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거기에 넘기는 거죠. 근데 보니까 여기에 최근에 보니까 뭐 이제 GSK 제약회사 여기가 이제 그런 분석 업체한테 돈을 뭐 3억 달러를 투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4년 동안 독점적으로 거기에서 그 소비자들이 한 사람들의 그런 정보를 받아가지고 GSK가 이제 연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도 흘러가네요, 보니까 요즘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그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그 기도님이
얘기를 했던 어떤 그런 그 시대적 구분에 있어서 예전에 그냥 DB 데이터만 이렇게 모아놨던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이런 거죠. 뭐 사망률, 그다음에 뭐 출산율,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고 조사 같은 거. 이게 아까 그 김은세 송님이 말씀하신 그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만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만 있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데이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어지기 시작을 했지요. 근데 그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그 산업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카카오죠. 네. 카카오가 그룹이잖아요. 그 그룹이 갖고 있는 계열사가 거의 30개가 가까이 되어져요. 그렇죠. 근데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30개 계열사가 그 갖고 있는 정보를 이 정보량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모든 내용을 정보를 갖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그게 모이기 시작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이기 시작을 했던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그 반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구를 그냥 그렇게 평균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출생률 뭐 어디 지금도 사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는 인구가 아니라 개인을 그 개인이 사실 영어로 인디비주얼이잖아요. 나누어질 수 없는 최종 단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개인이 나눠지기 시작을 하죠. 이제 어떻게 나눠지기 시작을 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체라고 하는 형태로 더 깊게 나눠지기 시작을 하고 또 그 개인이 이 플랫폼에 카카오라든지 아니면은 뭐야 우리가 그 너 뭐 있죠 그 주커버거가 한 거 페이스북 같은데 이렇게 막 자기가 그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자기 의견 플러스 모든 것들을 거기서 올리고 또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사람의 성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그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와 그 뭐라 그럴까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게 인이 빠지고 디비주얼이 되어지기 시작을 한 형태로 더 내려간 거죠. 그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밀하게 사실은 물론 100% 그걸로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해주진 않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근데 그런 내용들이 그 모이기 시작을 했던 플랫폼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학문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는 유전체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했고 또 하나는 AI라고 하는 게 발달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은세 송님이 얘기했던 짧은 시간 안에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석 방법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걔가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내용을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대규모 집적돼 있는 그 거기서 데이터를 마이닝 뽑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석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그 석유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갖고 거기서 막 이제 여러 가지로 분리를 하는데 그쪽에서 원유에 해당하는 게 이제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빅데이터 같은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의 그 산업 구조 중에 하나로서 그 공장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을 하고 그 변화를 추동하는 것들이 인터넷, 하드웨어는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일 거고 우리 쪽 건강에 관계되는 거는 유전체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전하면서 그 분석기가 발전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을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그 빅데이터가 그 말씀하신 자본주의 기업한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좀 이번에 찾다 보니까 알게 된 거는 우리가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뭐 아마존, 우리나라 같은 이런 카카오 기업 같은 종류의 수익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사실상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런 자체 사업으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수익이 나질 않고 왜냐면 우리 카카오톡 무료잖아요. 카카오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와 그 유료 게임이고 또 이렇게 카카오가 뭐 다음과 합병을 하고 이렇게 기업들이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이제 주식 상장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주식 자본들이 더 커지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게 분명히 미래 산업 형태로 있어서 이 분야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 뭐 지금과는 다른 어떤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거를 많이 예측은 하지만 현재 좀 과도하게 이 분야에 대한 환상이나 또한 또 이런 환상을 불어넣어서 이걸로 인한 어떤 주식 시장에서의 이익을 노리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도 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그 순데르 아짠이라고 그 인도계 미국의 학자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파마클라시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예전에는 이제 생명자본인가라고 하는 그 책을 낸 적이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서 그 물론 그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그 김은재 송님이 그 미래 얘기를 하니까 그 미래라고 하는 부분들에 그거 결부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전체로 사람을 분석을 하면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디가 안 좋을지를 미리 알 수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나의 건강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그런 걸로 그렇죠.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됐으면 소망을 하겠죠. 그럼 그런 소망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데올로기인데 그런 소망에 맞춰주는 상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나오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할 거고 그 자본이 이제 들어오는 그 부분들이 투기 자본이 되어지는 게 왜 이게 투기 자본이 되어지는 거냐면 사실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가 내일 당장 앞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또를 살 때 로또가 투자인가요? 내가 로또를 5천 원 주고 사면 그 얼마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투자라고 보나요? 아니잖아요. 도박이죠. 도박 투기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을 수 있다는 믿음. 그 확률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유전체로 다 이미 다 그 유전체 지놈 분석이 다 끝났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 우리의 건강이 획기적으로 변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죠.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인보사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뭐 완전히 사기적인 약으로 발견되어졌잖아요. 그때 투자된 돈은 어떤 건가요, 이게? 그때는 투자였죠,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투기적 성격을 갖고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이용한 그 이 이윤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자본주의의 그 기본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지금 김은재 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서부터 있었던 기술들을 갖고 새로운 기술인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하면서 거기에 그 과도한 미래의 청사진을 부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걸로 그 상당한 그 잉여 가치를 창출해내어지는 이 지금의 그 한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말 세심하게 그 속성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그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번에 한 가지 좀 궁금했다고 해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된 점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빅데이터라는 거는 지금 현재 어떤 과거의 정보잖아요. 네. 이런 어떤 과거의 정보의 내용들을 집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과거의 정보를 이용을 하는 건데 근데 과거의 정보들을 갖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모든 미래를 예측이 가능할까요?
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의 순간이나 그런 큰 변환점들을 과연 그 전에 과거를 분석한다고 했었을 때 그런 혁명의 순간이나 변환점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물론 필요가 있고 그게 의미가 있는 정보들도 있고 뭐 필요가 있겠지만 미래의 다양한 모든 사건들을 빅데이터가 과연 그것을 예측해 줄 수 있을까라는 거는 다분히 좀 지나치게 확대 좀 생산 그런 꿈 이상 이런 게 좀 많이 기대해서 작용하는 것 같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일단 여기서 좀 한번 정리하면은 아까 이제 이것처럼 빅데이터라는 부분들이 정형화되지 않은 그 데이터의 어떤 총합이고 그 부분들이 이제 현재 기업들이나 재벌들이 기존의 이게 석유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그 석유를 캐는 것처럼 하나 보고가 되고 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게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뭐 광고라든지 아까 얘기했는데 광고라든지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빅데이터라는 부분들을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현재까지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빅데이터 문제점을 살짝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현재 이미 그 보건의료계 쪽이나 아니면은 정보계 쪽에서도 이미 그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반대쪽으로는 또 이제 그 우리 뭐 몇몇 과학계에 그 종사하시는 중에서 우리가 잘 알만한 사람들은 또 이 빅데이터의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복잡계를 이용 그 요즘 뭐 복잡계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그 이해하고 확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빅데이터 부분들이 나름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적되어 있는 정보의 이용이 다소간에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목도했던 부분들은 2016년도에 그 여러분 제가 잘 알겠지만 이세돌이랑 알파고랑 3월달에 그 2016년 3월달에 그 이제 바둑 있었는데 저는 그때 바둑은 절대로 이거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로요? 예. 왜냐하면 이게 피체수가 왜냐 경우 수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컴퓨터라도. 그거는 이제 하나 그처럼 그 나비가 날면은 그 바람 쐬는 것처럼 그 수를 어디냐 눈에 따라서 전개가 아주 틀려지거든요. 이론상 그렇죠. 예, 바둑을 뜨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거 부분을 보고 그 빅데이터가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하는 걸 저는 이제 그때 경험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경험했던 거는 그 이제 그 마켓컬리하고 그 다음에 로켓 배송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축적된 부분들이 광범위한 이용하면서 그 재고하고 그 다음에 뭘 그 구비해 놓은 거에 대한 부분들을 얘네들 기업들이 이제 갖춰 놓으면서 로켓 배송이랑 그 마켓컬리가 전날 밤 배송 새벽 이게 가능해졌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그 쟁점이 좀 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그 이제 빅데이터 부분에 또 요구 사항도 이제 한쪽에 있으면 또 이제 불안한 게 있을 텐데 요 부분들은 좀 쟁점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거 어떨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은연중에 우리가 예상을 했든 못했든 우리 현실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예상을 한 사람도 있고 저는 그때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을 둘 때 저는 100% 저는 이세돌이 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나는 한 판도 못 이길 거라고 봤는데 한 판을 이긴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저는 예상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것도 저도 오늘 이렇게 그 하면서 좀 살펴보서 보니까 지금 아까도 뭐 우리 이제 시민단체 쪽이라든가 개인 정보를 중시하는 우리 쪽이 이제 예를 들면 이쪽 관점도 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즘에 블록체인이라고 많이 나와서 최근에는 이게 대부분의 이제 이런 뭐 금융하고 뭐 화폐 이쪽으로 이제 많이 연결되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개인 정보가 이제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빅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의 업체들은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블록체인하고 의료 데이터를 연결시켜가지고 블록체인이 이 개인 정보가 밖으로 이게 이제 노출되거나 유출되는 거를 방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관점으로 이제 블록체인하고 의료 정보를 연결시켜가지고 완벽하게 보호가 돼서 뭐 기업체나 이런 데서 뭐 가공을 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두 가지를 들고 나오는 거죠. 비식별화 이런 거를 이제 같이 가지고 나오고 또 하나는 또 무기 하나가 이제 사전 동의 받았다. 사전 동의 받았다. 비식별화 이제 이거 하고 그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블록체인을 갖다 붙이는 거죠. 블록체인을 붙여놨기 때문에 노출이 잘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홍보도 하고 막 세미나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여론전을 많이 피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나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언론이나 실제로 정치 기반자들한테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법에 올라간 거 있죠? 그 예, 공정성.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된 법이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일명 개망신 3법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또한 그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런 빅데이터 관련 산업을 어떤 보면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서 이거에 대한 투자도 지금 금액이 엄청나죠. 올 한 해에 책정된 게 1조가 넘고 뭐 2025년까지인가 그거 다 기업한테 주는 거죠? 네, 연간 뭐 4조 원 규모로 이거를 투자 규모도 지원 규모도 늘린다는 것도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제출된 법안의 내용도 지금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개망신 3법. 네네.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지금 여러 테두리에서 산재되어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었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또 정보통신망법에도 그 분야 그 내용이 있었고 신용정보보호법에도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 관련 정보 법안들을 개정을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시키고 또 그거를 이제 관련 관리 감독하고 뭐 일종의 이제 뭐 개인정보를 위법적으로 뭐 팔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이 위원회를 국회 국무총리 산하 기관을 만든다는 내용도 지금 들어있기는 하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제 기업이 수집하고 이용을 할 수 있으려면은 사실상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법의 내용에서는 가명정보라는 이제 새 개념이 도입이 되어서 가명정보라 함은 개인정보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끔 정보를 일종의 좀 숨겨놓은 거죠. 이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기업이나 뭐 연구자나 외부에서 이 가명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서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지금 법안의 내용이 이 내용을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신용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 금융정보, 개인에 대한 그런 정보도 가명 처리만 돼버리면은 이제 동의 없이 기존에는 저희 공적인 목적이나 공공기관이나 연구의 목적으로만 이게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사적인 기업에서도 상업적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지금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 사실상 거의 통과가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네. 가장 이제 큰 문제되는 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가면 정보라고 이제 네네. 총칭했지만 가면 정보에서 뭐 비식별하고 했지만은 몇 가지가 조합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가 이게 여기저기 있을 텐데 그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그 비식별화된 어떤 부분들이 거기는 뭐 그 무슨 뭐 어느 동네만 있다. 근데 네네. 그것도 어떤 거의 정보에는 또 전화번호가 있고 네네. 어떤 거에는 뭐 있을 경우에 이게 조합을 하면은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원 것들을 정보를 알아낼 수 그 개인 정보가 있다는 거죠.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식별이 가능하다. 현재 기술로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하나 큰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그 공익적 목적으로 많이 썼는데 그분들이 이제 기업에 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 기업이나 아니면 그걸 추진하는 세력들한테 가는 그 추진한 어떤 그 집단한테 가는 건데 그런 그 정보의 그 주체 그것들이 이익이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정말 맞는 거냐 네네. 라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거고 결국 또 하나는 또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개인의 어떤 그 동의나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인권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느냐라는 부분들도 아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되나요? 네, 보통 그렇게 볼 예, 수 있을 그거에 것 대해서 같아요. 그 기업들은 저기 뭐야
비식별화 뭐 안 되게 할 거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희 대표적인 사건이 네. 이쪽 관련해서 약학정보원에서 네. 그 지금 소송 INS라는 소송 지금 중입니다. 그 굉장히 큰 회사인 거죠. 그죠. 여기서 저희 한국 내 45억 건의 처방전 정보를 익명 처리해가지고 그 기업에 넘겼는데 그게 지금 관련 소송 중에 있는 거기는 한데 물론 약학정보원 측에서는 익명 처리를 가명 처리를 하였으니 이제 개인정보 노출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 가명 정보 이 정보를 실제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그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보안이 굉장히 좀 취약한 형태의 정보의 형태였다라고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그거는 법원에서도 인정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번 판결이었나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이제 손해를 본 직접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제 혐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다시 또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것처럼 이 정보 자체가 아무리 가명 정보라는 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가명 정보가 서로 겹치다 보면은 충분히 원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거에 대한 보안 장치라고 해야 되나 보호 장치를 법 내용에 충분히 마련을 해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제출된 법안 내용에서 봤을 때 그런 안전 장치에 대한 부분은 너무 지금 축소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과연 작용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정보라는 거를 기업들이 개인 그런 가명 정보를 계속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또 국가에서 어떤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같은 데서 취합되어 있는 개인의 의료 정보들도 가명 처리해서 기업에 심지어 제공도 가능하게 해주고 이러한 정보들을 기업은 계속 공유를 하게 되고 이런 공유된 정보들이 많아지게 되었을 때 과연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커진다고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거라는 건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는 뭐 틀렸다고 말을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제한되어 있는 법률 내용이 보면은 사실상 굉장히 취약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건 사실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늦게 만든 것뿐이지 거기서 뭐 어떻게 처벌을 만약에 기업 측에서 뭐 어떻게 그런 위법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이런 가능성을 뭐 알고 있거나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처벌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밝혀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법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그건 우리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가명 정보하고 익명 정보, 그렇죠. 실명 정보 그 중간이 가명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가린 게 익명 정보. 복구할 수 없는. 네. 근데 이제 그 약정원 같은 경우에는 익명 정보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끼리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를 서로 간에 갖고 있어서 그걸 교환하면 풀 수 있었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였던 거고. 근데 그 익명 정보를 가지고는 기업이 이 돈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법적으로 좀 완화를 시켜줘서 그거보다는 수준이 낮게끔 만들어 놓은 게 가명 정보인데 아까 그 기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군데 이게 항상 회사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많은 회사들이 같이 코어를 해서 사업을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전부 다르긴 하지만 거기 데이터를 조합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가명 정보가 실명 정보화 되어질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놓고 보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이용을 해갖고 아주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공익적 목적을 통해서도 많은 그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보건 쪽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뢰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핀란드는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이용을 해갖고 많은 그 내용들을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핀란드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핀란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아주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공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되어져 있는 그쵸.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니잖아요. 네. 이거를 지금 개인의 기업의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너무 쉽게끔 그러니까요. 지금 규제를 풀어주려는 거니까 당연히 개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하나의 흐름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속도를 늦추고 그 정보가 최대한 그 노출이 되어지지 않게끔 비판을 하고 막는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지금 빨리 네.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지점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데이터는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페이스북 같은 데에 데이터 생산은 전부 다 우리가 하고 그 페이스북 가입자들이 다 하고 있는 건데 그 데이터는 누가 갖고 있냐면 페이스북 회사가 갖고 있잖아요. 그 회사가 원래 회사가 그 소유권이 회사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회사가 행사를 하지. 그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그거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데이터의 그 주인은 페이스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의 주가가 엄청난 거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죠. 거기서 알고리즘을 해서 그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거기에 그 어떤 내가 노트북 하나를 뭐가 딱 떴길래 노트북을 하나를 이렇게 검색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제가 뭐를 검색할 때마다 노트북 광고가 올라옵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유튜브도 그래요. 유튜브도 다 저번에 우리 유튜브 할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도 만약에 기도원님이 좋아하시는 철학 사이트를 하나를 봤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도원님이 로그인 할 때마다 기도원님한테 그 내용으로 뜨는 게 뭐냐, 콘텐츠가 뭐냐면 그거와 연관되어져 있는 광고와 내용이 줄줄이 붙어요. 예, 맞아요. 당연하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을 이미 분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분석이 기업에 의해서 분석이 됐는데 그거를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죠?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 그 사람은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찾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이게 연결돼 갖고 그런 내용들을 띄워주면 이거 내가 뭔을 찾는데 특히 요새는 또 그 10대 20대 사람들이 주로 자료를 찾을 때 유튜브를 이용해서 찾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유튜브가 편리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거기에 더 많은 자료가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 또 유튜브는 그거를 통해서 더 많은 확대지. 예. 아까 김은세 송님이 말했듯이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광고가 붙기 시작을 하면서 그 광고가 여기저기 나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내가 어디를 쑥 지나갔더니 그 옆에서 내가 원하는 광고가 나타나는 그런 영화도 있고 뭐 우리 그런 거 많이 본 것처럼 그렇죠. 이미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거죠. 나의 맞춤형 광고가 이미 형성되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거를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 가가지고는 데이터는 내가 생산했는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돈은 기업이 벌고 있고 그 기업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의 욕망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소유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거를 중국은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중국 그 공산당 정부죠. 당이 사람을 통제하는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네. 이미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네. 이미 예를 들면 기도원님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뭐를 사 먹고 있는 것인지 다 알죠.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미 하나의 데이터로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도원을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게 내 손바닥 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먹고 있고, 그 사람의 신용은 어떤 정도고, 그 사람이 차를 뭐를 갖고 있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가 다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통제 국가로 가는, 그러니까 기업에 의한 통제와 그 기업이 당과 연결되어지면서 사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을 예전에 올더스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때 이거 멋진이라고 하는 영어가 brave예요. 용감한. 근데 그게 멋진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세계가 펼쳐져요. 그래서 아주 멋진 신세계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결론은 디스토피아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1984랑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데이터의 소유권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규정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는 보면 우리의 이런 많은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가공을 해서 결국은 돈을 벌게 되는 게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에 못지않게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정치 그룹들하고 이렇게 당 선거 관련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오래 전부터 이런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아서 하여튼 불법이 됐든 합법이 됐든 이걸 섞어서 선거 때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까지 아주 많이 사용됐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는 이거는 이제 그렇죠. 우리가 딱 보면 기업이 돈을 벌 것 같은데, 실제 그것도 기업도 돈을 벌지만 이 당이라든가 정치인들 선거 관련돼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너무 분명해서 이렇게 빨갱이 예를 들면 종북 이런 사실 지금 그 반도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 블랙시트에서 사용되었어요. 그 블랙시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갖고 거기에 있는 그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향을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을 블랙시트에 찬성하도록 투표하게끔 유도를 해서 분석을 하죠. 블랙시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선거법 위반이 돼갖고 지금도 재판 중에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오늘도 영국은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혼란스러운. 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게 이 데이터가 모이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냐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이 리브라라고 새로운 이제 화폐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추진 중인데, 미국 정부하고 미국 은행들이 유로까지 다 동원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죠. 그게 좋은 관점으로 보면 페이스북 입장은 뭐냐면,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사람끼리 23억 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행도 안 가고 돈을 이렇게 교환하지 않아도 페이스북에 딸려 있는 리브라라는, 우리로 말하면 머니죠, 머니 같은 거, 사이버 머니 같은, 이걸 이용해서 내가 미국에 있는 누구한테 $10를 보내면 그 사람이 그걸 페이스북 상태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제를 하면서 햄버거를 먹고, 이렇게 좋게 계속 선전하면서 계속 하는데, 블록체인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게 정말 활성화가 되어 버리면, 예를 들면 반대쪽에서 보면 국가라든가, 예를 들면 국가 체계라든가 국가의 은행 체계까지도 실제로 흔들 수 있는, 그 기업이 국가랑 은행 이런 공적인 체계 더 위에 올라가서 실제로는 움직인다 그래야 될까, 통제할 수 있고, 이런 정도 사회가 실제로는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국가를 너무 절대시해서 그래요. 사실은 국가가 옳다는 건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것도 국가가 예전에 없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통제하려고 만든 거죠.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서 만들어진 형태지. 그러니까 그것도 전개 방향에 따라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 아니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국가라고 하는 게 하나의 시기루적인 현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도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것도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누가 사이가 안 좋은 거냐면 사실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별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특히 일본 사람들은 제 친구들이 일본에 있어서 요새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 잘 안 나오고 나와도 일방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교육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저러는지에 대해서 모르죠.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방송에 나오는 거는 어떤 것만 나오냐면 한국이 그 정당한 일본의 이 수출 정책을 문제를 삼아서 그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을 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형태로 완전 나오기로 한다고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 그걸 모르니까 우리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그런 과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의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 따져놓고 보면 아베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집단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역시 또 그런 집단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거를 반대하는 집단이 있는 거고 이렇게 이 집단과 집단의 세력 간의 꼭 장마전선처럼 이런 싸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일본에 있는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 그룹과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그룹들이 이 연합을 해서 그거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전쟁광들과 싸움을 벌이는 이런 형태로 만약에 구도가 짜여진다 그런다면 전혀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의 형태가 되어지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이걸 자꾸만 국가와 국가 싸움으로 되다 보니까 한국하고 일본은 뿌리 깊은 그런 민족주의적 정서가 있으니까 이게 더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형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선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의 전선은 이 전쟁을 유지하려고 하는 집단과 그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바꾸려고 하는 집단 간의 싸움 이런 식으로 봐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뭐 일단 아까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삼천포로 빠지는 얘기 하나 하고 또 아까 뭐 몇 가지 데이터의 주인은 누굴 거냐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법 말씀드렸는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떠받치는 제일 가장 기본적인 개념적인 토대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곧 자기 결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즉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거는 개인정보 자체를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개인의 관리 능력, 나의 결정권을 지금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의 토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 개인정보의 처리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나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된 개념적인 토대인 건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에 비춰서 다른 경우를 한번 살펴본다면 토지에 대한 예를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토지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내 땅이 있고 남의 땅이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일반적인 개념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예전엔 너 땅 내 땅이 없는 그런 공유지 형태였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인클로저 운동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면서 즉 사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토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옛날에는 개미가 주인이었을지도 모르고 사실상 토지라는 게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개념이기는 한데 그럼으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그 토지를 둘러싸서 권력 관계가 지금 생겨버린 건데 이 개인 정보도 그게 인클로저 운동이에요. 예, 이 개인 정보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의 개념으로만 이렇게 따진다면은 만약에 개인이 동의를 한다면 이 개인 정보를 기업에 팔아서 기업이 이거를 동의를 받고 사용을 한다면 이게 과연 다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는 걸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이런 개인 정보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소유의 관점으로만 개인 정보를 바라보는 것이 과연 진정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동의 제도에 대한 부분. 과연 이 동의 제도가 제대로 이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구실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볼 수 있는 거고 개인 정보를 자꾸 소유의 논리로 치부를 해서 그 관점으로만 지켜보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게 공익적으로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재밌는 게 그 SK에서 요새 그거 보셨나요? SK텔레콤에서 요새 그 광고하고 있는 게 있어요. 텔레비전을 안 봐서. SK텔레콤에서 그 이 건강 걷기 앱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건강 걷기 앱. 그 건강 걷기 앱을 깔고 건강 걸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7,500걸음 이상이면 50포인트, 12,500걸음 그거 이상이면 많이 해요 아이들이. 많이 진짜요? 하죠. 그거 많이 해가지고 그거 포인트를 네. 얻으면 편의점 가가지고 뭘 사 먹을 수 있어. 그 오, 돈처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워낙에 많이 걸어다니고 많이 뛰고 하니까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제발 그 앱 좀 깔아달라고 제 핸드폰에 그러면은 자기 그걸로 맨날 이제 라면 같은 거 사 먹을 수 있다고 이게 그런 말을 많이들 아, 했었어요. 그렇구나. 예. 이게 어디서 이거 하는 건지 아시죠? 그 사이트가 앱이 이게 많던데. 그 SK텔레콤이 SK텔레콤하고 SK CNC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AIA 생명보험회사 이 세 개의 회사가 보험회사. 하는 거예요. 근데 이 SK CNC 플랫폼이라고 하는 데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데예요. 이런 건강 관련 앱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데죠. 그러면 근데 이걸 해갖고 지금 이게 다른 데도 이런 걸 하는데 여기가 포인트를 많이 준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은세 송님도 이거를 한다고 애들이 지금 이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앱을 깔아서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를 갖고 뭘 사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깔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죠. 아니 내 아이 정보. 들어가기 전에 동의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동의를 해야 지금 김은세 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동의를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과정이니까. 네. 그러면 그냥 오케이. 동의를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동의를 해서 눌러서 이 데이터가 쌓이면 이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과연 그랬을 때 이 동의라고 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이거 내가 동의를 한 건가 이게. 물론 우리가 약관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읽어서 동의를 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약관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공정위에서 문제를 삼거나 이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어지면 이게 뭐 바꾸거나 그럴 수 있지만 그건 또 나중에 가갖고 더 큰 싸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질 거고 문제는 개인 동의라고 하는 부분들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취약성을 갖는 그렇죠. 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건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병원이나 의원에 가도 자기 이름 쓰고 거기 맞아. 주민등록번호 다 하죠. 다 하거든요. 그건 내가 동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의사가 뭘 설명을 할 때 이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설명하시기 전에 이거 제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여기에 설명을 해주세요. 관행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지면 저는 100이면 100 다 설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뭐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냐면 내가 의사로서 환자와 당신의 그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뭔가를 물어보고 그걸 이용해서 내가 뭐를 진단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응? 내가 이용할 수 있게 내가 의사니까 그걸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해주겠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동의 이 절차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것도 이 환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동의 제도가 정당성을 갖고 있으려면은 동의하는 이 정보 주체가 그 내용에 대한 권리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걸? 이거를 스스로도 잘 보호할 수 있고 어쨌든 시장에서 자기가 협상을 할 수 있을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하게 위치 우선 권리 내용 자체도 인식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왜냐면 약관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고요. 너무 내용도 방대하고 또 지금 관계 자체가 이게 내가 대등하게 협상을 벌일 수 있을 만한 위치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이게 동의라는 게 사실상 개인정보를 보호하다 하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를 이제 마음대로 이용하게끔 어떻게 보면 그걸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전 동의를 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후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후에 이 부분들이 그 사후에 사전 동의를 했다고 해서 내가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동의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법률적인 해석은 그것들을 사후에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동의가 정당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약관 고치는 것처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동의를 강력하게 하는 이런 식의 법률은 사실은 지금 이런 인터넷 기반으로 한 플랫폼 환경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낙태와 같은 그런 거하고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같은 개념으로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 동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별로 의미가 없는 행위다. 그걸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게 맨 원초에 수집을 하고자 했을 때 수집 목적과 연관되어 있는 목적의 사업으로 그게 진행이 되면은 모를까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 않았을 때 강력한 정확한 페널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의 내용이 지금 현재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취약해야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 지금 크게 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그러니까 데이터의 그 소유가 누구냐 거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좀 기훈세 송님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의 어떤 자기 결정권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전 동의에 있어서의 그 우리나라 그 제도의 어떤 취약성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온전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부분들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이거 말고 또 아니 근데 거기에 조금 아까 얘기가 안 된 게 이제 데이터 소유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네 명의 개인 그 건강에 대한 개인 정보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네 개를 갖고 뭐 그게 뭐 그냥 내가 뭐 그냥 뭐 예를 감기 걸렸다 너 귀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뭐 그냥 그런 걸로 그런 거지. 그게 뭐 그걸 갖고 뭐를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합쳐지면 이게 모여지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 내용들이 생산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소유는 개인의 소유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료실에서 사인해 갖고 또는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사인하시면 아까 그 SK처럼 앱 주는 것처럼 이거 할 때 다 동의하시는 걸로 다 해서 내가 나의 심박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당뇨 이런 것들 전부 다 보내주고 대신에 뭐 아까 포인트 준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지면 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주면 소유권을 이미 양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을 하는 거는 이 플랫폼 기반에서는 의미가 없고 그게 빅데이터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알고리즘이 들어간 다음에 물론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데 돈이 들어가겠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물론 기업이 있어요. 주장할 수 네,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이게 있고 하지만 기업의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집단적으로 만들어져서 그 만들어진 재료는 사회적인 거기 때문에 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것만큼의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사회라고 하는 우리가 모여 사는 사회에 의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거는 빅데이터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그 사회 소유권에 대한 그 빅데이터료를 그걸 사용하라고 하는 기업에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로 10조의 이익을 벌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6조 그리고 기업이 뭐 4조 또 기업은 또 세금도 내야 되겠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재원으로 마련을 해서 그 재원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더 바람직하지 개인 소유 예, 맞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자꾸 그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개인이 그걸 사전적으로 더 알아 이런 식의 접근은 사실은 이 빅데이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는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런 운동도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의 주로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된 문제점 지적이나 논의의 흐름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 정보니까 나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한 거고 이걸 침해하면 안 되고 이 부분에서만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빅데이터의 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진 수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 공적인 성격의 데이터 자체를 수익을 기업이 다 갖고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신가 한 거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주로 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 부분의 논의는 잘 없어 보여요. 부족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1시간 넘게 좀 얘기를 했는데 결론으로 좀 달아가면서 이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쭉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그 문제점을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방향성이 명확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아까 인 것처럼 뭐 우리 스머프님인 것처럼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법적인 부분들이나 그 흐름들은 진행이 될 거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비판 이런 방송원에서 비판을 하든 뭐 단체들이 성명을 해서 비판을 하든 지금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 흐름이 어쨌든 그냥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거기에 그 일반 개인들의 어떤 그 욕구들이 이 겹쳐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수정이 뭐 된다든지 뭐 보완이 된다든지 간에 흐름은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쭉 갈 거 뭐 이게 시간이 약간 우리가 딜레이 뭐 아까 이런 것처럼 딜레이 시키든 약간 좀 뭐 더디 가는 한간에 가긴 갈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그 뭐랄까 바람직한 아니면 바람직하면 좀 더 나은 어떤 관점 아니면은 운동 방식 아니면 관점 어떤 행동 양식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개인정보보호들이 우리의 그 아까 인 것처럼 개인의 인권을 좀 침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보가 우리의 그 동의 없이 무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 큰 아우트라인이고 그 속에서 오히려 그 우리는 피해를 입고 그 저쪽은 돈을 번다 이런 거의 프레임이나 이런 어떤 방향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나온 중에서는 좀 다른 각도 속에서 지금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좀 더 나은 어떤 그 방법들을 물론 우리가 이거 피해도 있으니까 피해도 주장하지만 아까 인 것처럼 이제 그 빅데이터에 대한 그 사회적인 부분들로 그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나 세금을 내라 뭐 이렇게 뭐 가야 되는 것인지 뭐 어떤 그 좀 더 그 폭넓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는지 좀 이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공적인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업 케이스를 한 가지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서울시의 공공버스 노선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이 밤에 심야 공공버스 운행하고 있는데 이 버스의 운행 노선이나 시간대나 이런 거를 정하려고 했을 정거장을 정할 때는 이 정할 때 그 기준이 된 이제 그걸 무엇을 바탕으로 정했냐면은 그 밤 시간대 사람들이 휴대폰 사용량이나 뭐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정거장 이런 걸 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의미가 창출되는 걸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한다면 기업이 어떤 사적인 영리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으로 활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득을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분야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예요. 특히 저희 이런 약학 관련 의약품 관련 산업으로는 봤을 때 의약품의 우리 지난번에 품절 얘기했었잖아요. 의약품이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도매상과 뭐 공장과 뭐 이런 위치의 흐름 같은 거를 잘 파악을 해서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곳에 의약품이 몰려 있어서 다른 곳에 공급이 안 되면 품절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이런 상황들 그러한 품절 상황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보들이 이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것처럼 좀 공적인 목적으로 이 사업의 방향이 흘러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금방 김은세 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까 반도님이 블록체인 말씀하셨는데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모든 제약회사에서 하는 그 임상 데이터 자료를 블록체인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건들 수가 없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알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는 거기에 일단 등록이 되어지면 그 플랫폼에 일단 등록이 되어지면 그 데이터를 빼거나 넣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이 나온 다음에 그 약의 부작용이라든지 그 약물에 대한 그 우리가 그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PMS 같은 자료도 전부 다 거기다가 그런 플랫폼 아예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지금은 그게 저희들이 그냥 그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 그리고 사실은 그 반도님은 우리나라에서 그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신고하고 나서 그게 나한테 결과만 오지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쪽에 모여서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죠? 그 데이터는 지금 왜곡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얘기 나오고 있는 리얼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그 어떤 방향의 내용을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짜서 그걸 갖고 내용을 이게 이제 공익적인 부분들이 되어지겠죠. 그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저는 예를 들면 그 우리 부작용 내용을 의약품 부작용 갖고 약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내용 속에서 새로운 그 질병을 알아내거나 질병 메커니즘을 알아내거나 또는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약물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업 소유가 아니라 사회 소유가 되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의약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오히려 더 그 건강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거지. 기업에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그 만든 신약이 그게 어떻게 그 기업의 이익 상품이고 이익이지 그 제약회사에서 막 그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우리는 약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의 이런 거를 좀 반전시키는 그런 그 하나의 방법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그런 플랫폼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또 운동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저는 이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방법 외에 아까 그 개망신 3법 같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이 나왔을 때 그 법을 그 통과를 안 시키게끔 만들어내는 이런 운동도 사실은 굉장히 그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막아야 되는 운동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는 이거를 그 관점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공익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플랫폼인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그
고민을 좀 하고 그것들을 이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좀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공적인 활용에 대한 예나 이런 분야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반도님은 뭐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정보의 주체의 문제. 실제로는 이걸 생산하고 만든 거는 우리 국민들하고 우리 대다수들인데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통제를 어느 정도 하는 거는 국가기관들이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어떤 형태로 됐든 가지고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기업들이고 지금 이런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많이 고쳐야죠. 왜냐면 우리가 만든 데이터가 우리 거니까 실제로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사회들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공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해서 좀 더 나은 대안이나 뭐 법제도가 됐든 이렇게 쪽으로 가는 쪽으로 저는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저는 소비자들이나 시민들 언론들도 저는 예전에도 물론 많이 했지만 오늘도 열심히 했던 실제로도 마약류 통합 시스템 저는 이런 거는 정말 아주 큰 저는 인권 침해이기도 하고 저는 정말 국가기관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실제로는 많은 보건의료원들이 어쩔 수 없이 제도화해서 저는 그냥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자기가 개인이 병원에 가서 특별한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을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그 약을 받아가지고 투약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국가기관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A라는 사람이 A라는 약이나 주사를 언제 몇 시간에 어떻게 맞아서 가져갔다 이런 것 자체를 국가에서 손바닥같이 들여다본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국민들의 일부를 잠재적인 예를 들면 통제 대상이나 감시 대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게 법으로 만들어서 버젓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작 그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 주사를 사용하라고 있는 그 국민들은 자기가 그 대상인지를 아예 모르고 계속 그 약을 타가고 있거든요. 처방받고. 저는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저는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그 빅데이터 관련돼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뭐 그 정의 그다음에 뭐 진행 과정 뭐 문제점 그다음에 그 세세한 얘기도 좀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그 반대뿐만 아니라 좀 관점 그다음에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이건까지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좀 해가면서 구체적이고도 그다음에 실증적이고도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이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의 공간에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끝내기 전에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얘기하고 이제 맞춘다면은 아까 이제 유튜브를 얘기하셨잖아요. 유튜브 얘기할 때 저도 이제 그 경험을 하면서 너무 싫어가지고 왜냐면 내가 했던 거를 이게 나오면서 그 거의 관련된 주제들이 계속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전혀 관심 없는 분야를 막 이렇게 뜨면서 데이터를 막 흐려놨어요. 이렇게 막 헷갈리게. 막 그래서 이 화면도 뜨고 이 화면도 뜨고 막 이 화면도 뜨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뭐 그 스포츠서부터 해서 영화 뭐 그다음에 뭐 오락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철학 이렇게 해서 막 뜨니까 이제 이상한 게 막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번 그런 경험이 좀 있었다는 거 얘기하면서 자 오늘 제29회 빅데이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또 우리가 다음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만나는 걸로 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